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개인이 출판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제는 개인도 얼마든지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본인의 노하우를 여러 독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으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도비 인디자인으로 책을 만들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PDF 전자책으로 전환한 다음 전자책을 파는 마켓에 등록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로 책을 쓸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자신 있고 잘 아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인에게 사석에서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끝내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지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제목에 맞는 목차를 만드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됩니다. 이때는 다른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목차 같은 것들은 거의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두 권만 목차를 보시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목차만 잘 잡아 놓으신다면 실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훨씬 쉽고 빠르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쓰실 때는 한 번에 쓰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내용을 목차별로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모이면 그 글들을 정리하시고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이어서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살을 붙이시면서 책 한 권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주제가 없으시다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주제로 정하시면 좋겠죠. 이때 주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밥을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면 그 안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누구나 라면 끓일 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죠. 자신만의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든지 또는 샌드위치 같은 거 드실 때 여러 가지로 넣고 만들어 드시는데 샌드위치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각종 자격증 관련 문제집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죠.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셔서 주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주제와 목차를 정한 다음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인디자인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컨텐츠 말고도 요즘 웹소설이 굉장히 인기죠. 예전에는 소설을 출판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요즘은 이런 웹소설을 출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본인은 글만 쓰면 되고 그 안에 사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플랫폼에서 다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 소설을 만들어서 작가로 등단할 수도 있겠죠.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들면 책이 이쁘게 나오지 않고 좀 싸구려 같이 보이게 됩니다. 책은 일단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듯이 디자인이 좋으면 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전자책의 경우는 책을 고를 때 미리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제대로 돼 있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시간과 공을 들인 느낌이 들게 되고 그것은 곧 신뢰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작업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obe.co.kr로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인디자인이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월 24,000원에 이용하라고 하죠. 이 어도비는 전부 구독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24,000원을 지불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기 전에 무료 체험판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인디자인은 7일은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구독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7일 정도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능도 익히고 써보는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번 써보시고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체험하기 하신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시고요. 이런 거 동의하신 다음에 계속 눌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일 무료 체험을 하게 되면 무료 체험이 종료 후에는 월간 결제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료 체험을 할 때는 미리 날짜 계산을 잘 하셨다가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취소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디자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어도비 인디자인 2021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디자인의 처음 화면이 되겠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신속하게 새 파일을 시작할 수가 있죠. A4, 아이패드, 웹. 자, 이렇게 용도에 맞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 수가 있죠. 더 많은 사전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인쇄라든지 웹용이라든지 모바일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아예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폭과 높이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 기본값으로 A4로 여는데 저는 가로로 넓은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의 화면에는 가로로 넓은 게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가로로 하는데 여러분 하실 때는 A4를 주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백과 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바깥쪽 부분이 도화지가 되겠고요. 안쪽에 이 파란색 선 들어간 부분이 여백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워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여백을 주면 글씨가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인디자인은 그래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워드하고는 다릅니다. 여백은 우리가 디자인상 이만큼 여백을 주겠다 하고 그냥 안내선을 꺼내놨다 뿐이지 실제 작업을 할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바깥쪽에도 쓸 수 있고 안쪽에도 쓸 수 있고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는 여백 바깥으로 글씨가 나가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글씨를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여백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여백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은 그냥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보시면 지금 열이 한 개죠. 자, 이걸 올려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 안내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내선이에요. 자, 우리가 잡지 같은 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양쪽으로. 그렇죠? 이런 걸 보통 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단을 아예 안내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인디자인은 주로 인쇄 관련된 데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내선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면 이제 실제적으로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접하는 작업 화면이 되겠어요. 자, 작업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위쪽은 메뉴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실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패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작업 도구들로 작업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 패널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패널은 여기 있는 창을 열게 되면 다양한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기본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확대된 사이즈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도 나오죠? 74%. 원래 사이즈가 100%라고 한다면 약간 축소된 상태죠. 자, 이것은 눈으로 볼 때만 축소된 거지 실제 프린트 인쇄할 때는 아무 상관없이 100%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이 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워드 같은 거 쓰시면 많이 보이는 이 T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T자가 글씨를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인디자인은 글씨를 쓰실 때 워드 같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워드는 어떻게 하죠? 한글 같은 워드는 그냥 클릭하죠. 인디자인은 클릭해서는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T자라고 써있는 문자 도구라고 합니다. 이 문자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도화지에 마우스를 가져오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고요. 안쪽에 I자 커서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그려요. 이 박스는 글씨를 쓰기 위한 박스가 되겠어요. 박스 안에 글씨를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린 박스가 이만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글씨가 박스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 박스는 글씨를 넣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글씨는 박스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도화지에 바로 글씨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이 텍스트 박스, 문자 박스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그려주고 그 안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워드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박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글이나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씨 맞추기가 굉장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인디자인의 장점은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써서 그냥 그대로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인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할 때 이 텍스트 배치할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툴과 이 툴이 있죠. 이거는 글씨 박스를 그리고 글씨를 쓰는 툴이고요. 이 위에 있는 툴은 선택 도구라고 부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내가 그린 박스를 움직이고 사이즈를 변형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인디자인은 이 도화지에 얹혀 있는 텍스트나 그림, 무엇이 얹혀 있던 간에 전부 물체로 인식합니다. 텍스트도 물체, 사진도 물체, 도형도 물체, 그림도 물체, 전부 물체예요. 그러면 그 물체를 옮길 필요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택 도구 및 이동 툴이 되겠어요. 이 툴은 제목이 선택 도구긴 하지만 이동 툴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바닥에 눌러서 해제를 한 다음 그 다음 이걸 잡고 움직이고 그 다음 사이즈 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툴이 되겠죠. 타입 툴, 문자 도구와 선택 도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툴이 되겠어요. 글씨 쓰고 이동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기본 단축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하는 단축키가 되겠어요. 자,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돋보기 툴 있죠? 자, 이걸로 글씨가 너무 작죠? 좀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클릭, 그 다음 Alt 키를 눌러서 축소 하시는데 인디자인은 텍스트를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하다가 확대해서 텍스트 편집하고 자, 축소해서 전체를 한번 보고 디자인을 본 다음 또 필요한 곳 있으면 또 확대하고 또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축소 그 다음 클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확대할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한 방에 확대, 축소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 있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로 또 확대, 그 다음 더블 클릭, 축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작업 속도를 훨씬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대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이거 눌러서 확대하고 또 다른 툴 눌러서 또 작업하다가 또 축소 더블 클릭하고 안 되겠죠. 확대 툴은 단축키 외우세요. 이 툴 자체는 여기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다 나와요. Z, M, W, A 그렇죠? 예, 근데
이 확대 툴은 단축키 Z 쓰지 마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손을 띄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어떤 툴을 선택하셔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돋보기를 불러줄 수가 있고요. 자, 손을 띄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도화지가 여기 화면에 딱 맞게끔 만들어줬잖아요. 자, 이것도 또 왔다 갔다 해야죠. 예, 이런 것도 단축키 씁니다. 자, 확대를 했어요. 컨트롤 0 칩니다. 그러면 자,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죠. 예,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0.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쪽을 봐야 되는데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가로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또 많이 쓰이는 단축키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이 화면에 맞춰주는 건 뭐였어요? 컨트롤 0이죠. 돋보기 툴로 바꿔주는 임시 단축키는 뭐였죠? 컨트롤 스페이스. 계속 쓰이는 단축키니까 무조건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자주 쓰이는 문자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박스를 그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글씨를 써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잡거나 위치를 잡을 때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 텍스트나 넣게 되면 띄워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띄워쓰기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엔터도 들어가 있고 점도 들어가 있고 쉼표도 들어가 있고 마치 실제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글을 넣어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문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주시게 되면 내가 그린 박스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쭉 글이 나오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마침표도 있고요. 그 다음 엔터도 들어가 있고 또 엔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락도 나오고 띄워쓰기도 다 돼 있고 실제 글 쓴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잡거나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씨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툴에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조절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인 조절을 전부 해주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창에서 아예 열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조절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체가 나오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긁어서 여기에 서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옆에 보시면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얇은 서체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서체 자체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서체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서체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세미라이트, 레귤러, 볼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서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그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긁어서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PT라고 나오는 이 폰트는 어도비 인디자인에서 쓰이는 고유의 사이즈 단위가 되겠어요. 글씨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PT, 즉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글씨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30포인트다. 그리고 PT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만 치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금방 한 명령 취소는 뭐죠? 컨트롤 Z. 그렇죠? 편집에 실행 취소 있죠. 이걸로 실행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AA가 위아래로 나와 있죠. 이것은 행간이 되겠습니다. 행간이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긁어서 행간을 주시게 되면
긁은 줄 다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는 좁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긁었으니까 그 아래까지만 행간이 먹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행간입니다. 기본은 자동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자, A가 있고 작은 A가 화살표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이런 거는 기준선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긁었을 때 까만색으로 박스로 글씨가 선택이 돼요. 이 까만 박스의 하단 부분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기준선 이동을 주게 되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해서 마치 글씨가 이렇게 물결이 치듯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뭐 편집할 때 보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요것은 0이 기본값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대문자 적용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이 A, B, C, D, E를 대문자로 바꿔주실 때 직접 대문자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모두 대문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대문자인데 이 경우는 소문자 사이즈의 대문자고요. 이것은 그 소문자의 원래 사이즈의 대문자가 되겠죠. 자, 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취소는 한 번 더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어깨 글씨라고도 부르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다. 그렇게 되면 긁고 이걸 눌러주게 되면 위첨자로 붙고요. 요걸 누르면 아래첨자로 붙게 되겠죠. 텍스트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쓰고 뒤에 참고 문헌식으로 해서 작게 글씨가 붙잖아요. 이런 경우도 전부 여기 있는 위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과 취소선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긁고 여기에 밑줄을 넣게 되면 텍스트 아래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죠. 이게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선은 취소선, 글씨를 지워주는 선이 되겠죠. 이런 것도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평과 자고가 되겠어요. 장평은 옆으로 넓게 또는 좁게, 자고는 글씨를 위아래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긁고, 자, 여기서 자고를 주어 볼게요. 200% 하면 위아래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 요거를 줄이면 위아래로 납작하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값은 100%. 그 다음에 장평은 옆으로 넓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좁게. 자, 이게 왜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끝에 딱 맞아야 되는데 텍스트가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약간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기를 딱 끝내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장평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씩 조절을 해서 맞춰주죠. 그 대신 너무 심하게 넓히면 안 되겠지만 약간씩만 넓히면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간이에요. 자간은 글씨 한자와 글씨 한자 그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고요. 자, 여기 있는 자간을 넓혀주게 되면 이 사이 간격이 넓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간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자간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죠. 좁히면 좀 다닥다닥 붙죠. 이런 것도 텍스트 편집을 할 때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자만 뒤로 넘어가는 경우 보기가 안 좋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글씨를 위쪽으로 올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긁어서 자간을 약간씩 좁혀서 위쪽을 올리게 되겠죠. 이런 때 쓰이게 되니까 이 편집상에는 다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커닝이 되겠습니다. 이 커닝은 한글과 영문의 차이가 되겠어요.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가 사각형 안에 딱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글씨가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문일 경우에는 다르죠. 영문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다.
또는 V다. 그러면 자, 어때요? 얘네들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주면 공간이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이나 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간이 비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영문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A, V 하면 똑같은 자간 간격을 갖더라도 더 넓어 보여요. 이만큼이 비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커닝을 보시면 메트릭과 시각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은 눈으로 보기에 자, 좀 넓어 보이는 거는 좁히고 너무 좁아 보이는 거는 좀 넓혀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균등하게 보이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메트릭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커닝이 되겠어요. 이 커닝도 영문을 쓰실 때는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뭐 문자 앞간격, 뒤간격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일어에 주로 쓰이는 기능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창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자 및 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문자라고 있죠. 자, 이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위에 조절창에 있던 이 기능들이 여기 문자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자창에는 조절창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테이트를 시킨다든지 또는 기울기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45도.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 180도. 자, 되죠? 디자인상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워드 같은 데서는 불가능한 작업이죠. 예, 그런데 인디자인은 디자인을 위한 작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전부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우사체라고 하죠. 글씨를 기울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0도 하면 글씨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눕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 문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글씨에 대한 조절, 즉 문자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단락 개념이 있어요. 자, 창에 다시 들어갑니다. 문자 및 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단락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패러그래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단락 기능은 워드나 한글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단락 개념이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런 것을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글씨가 가다가 여기서 엔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또 글씨가 써지겠죠. 쭉 가다가 자, 여기에 박스가 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글씨가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까지 왔어요. 여기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이 인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워드나 이런 글씨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단락의 개념이 다 있는데 이 단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락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해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우측 정렬, 중앙 정렬, 좌측 정렬이죠. 자, 그 다음 요것은 양측 정렬입니다. 자, 우리가 소설책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 끝부분이 찌글찌글하지 않고요. 끝부분에 딱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 양측 정렬. 이렇게 양측 정렬을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와 요것은 이 단락의 제일 아래쪽 줄이 있죠. 이게 어디로 위치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긁지 않았죠. 커서만 이 단락에 있었는데도 전부 적용돼요. 그렇죠? 자, 이 이유는 이 단락은 문자하고 다르게 문자는 긁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절을 해줬지만 단락은 긁을 필요 없습니다. 내 커서가 이 단락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즉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상관없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존재하면 무조건 여기 전체가 적용되는 거죠. 이게 단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에만 두고 이용을 하면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이 단락에 있는 팔레트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들여쓰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왼쪽 들여쓰기, 이것은 오른쪽 들여쓰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밀면 글씨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또 여기 밀면 자, 여기도 안쪽으로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측 정렬하면 여기에 딱 정렬이 되겠죠. 자, 왜 여기에 적용되죠? 자, 원래는 이 박스 끝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안쪽으로 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렬이 되겠죠. 자, 이게 들여쓰기가 되겠고요. 요것은 첫 줄 들여쓰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띄어쓰기 하잖아요. 단락의 처음에, 그죠? 자, 이게 여기 있는 첫 줄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문에는 잘 안 쓰는데 한글은 많이 쓰죠. 이것은 마지막 줄 들여쓰기인데 이건 뭐 거의 쓰지 않죠. 예, 그렇게 해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락의 앞 간격과 단락의 뒤 간격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죠. 자, 이때 이 단락의 앞의 간격, 이게 앞의 단락이죠. 그러면 이 단락과 이 앞의 단락 사이의 간격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이 단락과 이 단락 뒤의 단락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단락에 두고 간격을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 간격, 뒤 간격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전부 단락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제일 첫 글자 키워주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여기 2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글자가, 시작하는 첫 글자가 커졌죠. 얼만큼 커졌을까요? 2줄을 차지하게, 3줄을 차지하게.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죠.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첫 글자, 단락에 시작하는 첫 글자를, 즉 그 글자 하나를 2줄을 차지하게 만들어라, 3줄을 차지하게 만들어라. 자, 이런 거는 뭐 잡지 보면 많이 나오죠. 예,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락의 제일 첫 글자가 아니고 단락에서 처음에 2글자, 3글자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죠. 예, 보통 이제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거의가 이렇게 많이 쓰죠. 예, 전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문자와 단락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문자와 단락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조절하는 걸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에 보시게 되면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은 있지만 글씨 컬러를 조절하는 건 없죠. 예, 그건 안 붙어 있네요. 자, 그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메뉴들이 여기저기 좀 흩어 있죠. 예,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여기에서 T라고 돼 있죠. 이게 글씨 색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나는 까만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주고 싶은 거죠. 이때 원하는 글씨를 긁고 여기 있는 T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 공간이라고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보시던 거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자, 보시면 빨간색만 나오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여러 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색을 움직여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 확인. 그러면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글씨의 테두리가 되겠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 글씨를 긁고요. 요거 굵은 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좀 많이 선택을 해봤어요. 자, 요렇게 긁고요. 자, 이 테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땐 이 아래에 있는 거 보면 획이라고 나오고요. 요것은 채우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선색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색상 피커에서 붉은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테두리도 줄 수 있죠? 이 워드는 이런 거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색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테두리색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더블 클릭하면 없애는 건 없어요. 그죠? 자, 이때는 여기에서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금지 표시 나오죠. 적용 안 함. 이걸 눌러주시면 적용 안 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에서도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툴 팔레트 아래에 있는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글씨를 긁어서 여기 있는 텍스트 컬러, 채우기 색을 7이라고 부릅니다. 칠한다고 하죠. 이 7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거나 이 위에서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색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거나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그 대신 적용 안 하기는 여기에밖에 없죠. 요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 칠 및 획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찍으면 기본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기본 컬러는 뭐예요? 글씨 색은 까만색, 칠은 없고, 이게 바로 기본 컬러가 되겠습니다. 문자와 단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에 사진을 가져와서 얻는 방법과 중요한 인디자인만의 파일 저장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진이 꼭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진 한번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툴 팔레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X라고 보입니다. 자, 이 X라고 보이는 게 사진을 얻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를 그려도 사진을 다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집어넣었었죠. 자, 여기다가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도형들 있죠. 뭐 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을 때는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여기 있는 타입 툴로 한번 찍고 커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겠죠. 자, 이렇게 넣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 즉 사진 넣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텍스트로 찍고 똑같이 글씨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로 그려도 무조건 다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차이점이 뭐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그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림을 넣는 거고요. 요거는 도형을 그리는 거고 요거는 텍스트를 넣는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서로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X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시면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져오기에서 그림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이 그림을 하나 들고 와 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열기 하겠습니다. 그림이 들어오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을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다른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도형 도구들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에 가져오기로 그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네,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불러드렸을 때 이 그림이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분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를 좀 더 늘려보게 되면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가려지죠. 이 그림 박스는 이 툴의 이름대로 프레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놓고 프레임을 여기 위에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바깥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다 보이느냐, 일부분만 보이느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에 사진을 넣었을 경우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레임을 이만한 사이즈로 정했어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이 프레임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또는 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프레임을 좀 작게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 프레임에 다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사진을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기능이 속성에 있습니다. 속성을 열어봅니다. 자, 속성이 안 보이시는 분은 창에 가시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사진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프레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창에 가시면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성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프레임 맞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프레임 맞춤을 볼 수도 있고요. 위쪽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강의 화면이라서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옆으로 좀 옮겼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에 조절 창에 우측 끝쪽에 보면 여기에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여기 있는 프레임 맞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을 좀 키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프레임 맞춤이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입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프레임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림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길이인 거죠. 자, 이게 프레임이고 이거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레임의 채우기, 자, 이걸 주시게 되면 이 그림이 전부 다 보이던 안 보이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프레임만 채우는 거예요. 그 대신 비율대로. 그러면 자, 이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그림을 더 키우겠죠.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원래 이만치 더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없이 이 위쪽 공간을 전부 다 키워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가려지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것은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입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부 프레임을 채워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죠. 자, 이거는 눌러볼게요. 선택하고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비는 공간이 생겨요. 원래 프레임 사이즈는 이만하고 지금 그림은 여기에 들어갔죠. 자, 이것은 비율에 맞게 무조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은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얹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예요. 이 링크는 이 인디자인에서만 있는 개념이 되겠어요. 이 링크는 여기 작업창에 얹는 여러 가지 소스들의 사이즈가 클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요. 영상 작업하는 프리미어라든지 또는 이런 인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가지 소스들을 얹게 돼요. 그래서 이 링크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링크는 뭐냐면 여기에 이 그림을 얹었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인디자인 파일에 합쳐진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자, 일단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자, 연습 테스트 해서 인디자인 2021 문서 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INDD에서 테스트라고 해서 인디자인 파일이 저장됐죠? 자, 이 모양이 인디자인 파일이에요. 그리고 확장자는 뭐뭐뭐.indd, 즉 test.indd라고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파일은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얹은 지금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 파일은 경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이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인디자인에만 들어가 있는 독특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가 인디자인 작업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처음 작업물을 만들 때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텍스트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뭘 썼어요? 자, 문자에 들어가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이용을 해서 글씨를 넣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자, 사진을 하나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 바탕화면에서 사진을 하나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맞춰줘야겠죠. 프레임 맞춤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죠? 자, 그러면 이 링크된 사진이 지금 바탕화면에 있었잖아요. 자, 이게 이쪽으로 연결돼서 링크를 통해서 이 사진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명을 샘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이 안에다 넣을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인디자인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이죠? 물음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창에 보시면 링크라고 있어요. 자, 이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인디자인 문서에 올려놓은 사진의 링크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불러드릴 때 바탕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불러드렸었죠? 자, 근데 그거를 폴더로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음표가 나오게 되죠. 자, 경로를 못 찾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건 가상 사진이고요. 실제 이거를 PDF, 전자책으로 만들 때 또는 프린트할 때 또는 인쇄할 때는 쭉 프린트하다가 이런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 사진의 위치를 불러서 다시 얹어놓고 그 상태에서 프린트나 전자책으로 넘기거나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처음에 이 사진을 불러드린 위치에 그 사진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얘는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전자책으로 넘긴다든지 프린트를 하면 이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해상도를 낮춰서 가상으로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프린트가 되긴 합니다. 전자책으로 넘겨도 되긴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인디자인에서 사진을 얹으셨을 때는 그 얹은 위치에 원래 사진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있으면 자, 다시 인디자인에서 그 사진을 보시면 물음표 없어졌죠.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자이너로 작업을 하실 때는 처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바탕화면에 본인 작업을 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폴더에 날짜라든지 작업명을 꼭 쓰도록 하세요. 자, 전자책 만들기라고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 안에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거죠.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얹은 사진들은 모두 이 폴더 안에 다 넣도록 하세요. 나중에 이동을 하실 경우에 이 폴더만 딱 들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미리미리 사진을 넣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드려요. 나중에 이 파일을 딴 데로 가져가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진을 전부 다 똑같이 찾아서 들고 가야죠. 작업이 안 돼요. 워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무조건 사진을 인디자인에 얹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그 상태에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폴더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컴퓨터에 가든지, 그죠? 그러면 똑같이 경로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진을 다 흩어진 걸 일일이 찾아야 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전자책을 만들 때 이렇게 달랑 한 장만 있진 않죠.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있죠? 이 페이지를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도화지를 옆으로 길게 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이 처음 책을 만드실 때 양면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일반 책처럼 양쪽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것은 파일을 처음 새로 만들기를 문서를 하실 때 페이지 마주보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마주보기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한 장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려면 마주보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펼친 책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책을 어느 쪽으로 묶느냐 여기서 나오죠. 왼쪽으로 묶느냐 오른쪽으로 묶느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왼쪽이죠. 왼쪽으로 묶는 거.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이걸 꼭 선택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없음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나오겠죠. 자, 페이지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쭉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페이지는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대신 여기 없음을 끌어내리게 되면 펼친 상태로 동시에 나오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한 개씩 나오죠.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런 책 내용들을 이제 어딘가에 써서 정리를 하셨어요. 자, 인디자인에 바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써서 정리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뭐 메모장일 수도 있고 워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쭉 글씨를 쓰셨는데 자, 이것을 인디자인으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냥은 안 붙죠? 텍스트 박스를 그리셔야죠.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그리고요.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때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가 이 텍스트 박스를 넘쳤을 때 자, 이거를 뒤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옆에 이렇게 달려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찍으세요.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찍으려면 귀찮죠. 양이 많을 때는. 자, 이거 지워볼게요. 딜리트로 전부 지웁니다. 여기도 지우고요. 자, 여기도 지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넘쳐서 이어졌던 텍스트들이 다시 달려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찍고요. 여기 쉬프트를 누르고 찍어볼게요. 땅.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일이 찍을 필요 없이 알아서 전부 넘어가죠.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온 텍스트를 인디자인에 간단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책을 완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전자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시게 되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내보내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PDF 인쇄라고 나오죠? 자, 이 PDF 인쇄를 이용을 해서 PDF 전자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따로 링크로 되지 않고요. 이 전자책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만 제대로 연결돼 있으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PDF로 바꾸면 PDF 파일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따로 갈 필요가 없죠. 인디자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책 만들기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고품질 인쇄, 최소 파일 크기, 출판 품질 이렇게 나오죠. 이왕이면 좀 깨끗한 게 좋으니까 고품질 인쇄로 주시면 되겠어요. 최소 파일은 용량이 제일 작게 주는 거죠. 이 위에 거는 주로 종이 인쇄할 때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품질 또는 최소 파일 둘 중에 하나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품질 인쇄 잡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실 것은 이 표시에 체크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하세요. 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런 안내선들이 전부 다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PDF로.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는 무조건 전부 끄는 거예요. 돌연 및 슬로그 이런 것도 다 끄세요. 그렇죠? 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PDF로 전자책이라고 나왔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PDF 문서를 열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책을 전부 다 만드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전자책을 올리는 사이트에 올려야 되겠죠. 전자책을 출판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잉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소설도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크몽에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크몽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동영상 강좌라든지 내가 필요한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위쪽에 메뉴 있는데 끝에 보시면 머니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자책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전자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셀프홈 인테리어 가이드북 같은 것들은 지금 벌써 23권이 팔렸죠. 자, 들어가 보시게 되면 15,000원부터인데 23권이 지금 팔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책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이 크몽에서 가져가게 되겠죠. 대략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종이책으로 출판할 때보다는 훨씬 수익이 높겠죠. 보통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면 본인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판을 하지 않을 때는 책 한 권을 쓰는데 얼마라든지 또는 인쇄를 권당 1,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그거에 비하면 권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려놓게 되면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게 장점이 되겠어요. 자,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뭐 700권 이상이 팔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자분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을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주제만 잘 잡고 내용만 괜찮다면 투잡을 넘어서 본업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요즘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런 곳에 책을 올리는 방법은 크몽 같은 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전문가 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책을 쓰신 다음에 책을 올리시게 되면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 책이 업로드가 되겠죠. 잘 모르시겠을 때는 이런 데 보면 전부 1:1 문의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책을 올리는지 전부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크몽이나 탈링 같은 곳은 주로 정보라든지 공부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많이 올리게 되고요. 문피아라는 이런 사이트는 소설이 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거의 소설이죠. 자, 이런 곳에 소설을 올리셔서 엄청난 수입을 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줄거리 잘 생각을 하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문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 당선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작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인기를 얻은 다음 종이책을 또 출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의 장점은 독자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글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네이버 웹소설이죠. 네이버에서 웹소설 쳐보시면 네이버 웹소설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그리지 않고요. 여기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이 네이버 웹소설은 작품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올립니다. 작품 올리기 가서 이것만 동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올릴 수 있고요. 그 대신 이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1, 2회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 유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죠. 아까 문피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검색을 하셔도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교육, 정보 또는 소설 이런 것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것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이책 대비 전자책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자책에 비해서 종이책 발행량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급속하게 추월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자책이 편리하긴 하죠.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책 시장은 무한하게 발전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이런 전자책 시장에 도전을 해보시면 선점하는 효과도 있겠죠. 여러분이 잘 하는 분야를 하나 정해서 꼭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